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험 잘 보셨죠? 에, 좀 어려운 건 어렵죠. 아마 책이 높고 하니까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 답안지를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는 거 답안지 쭉 봤더니, 어제 수업을 잘 안 들으신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 뭐 구해서 또는 혼자서 모의고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그러니까 문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만 뭐 풀어야 되겠다. 강의는 안 듣는다. 이건, 그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답안지를 놓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 그래야지 그게 이제 내 걸로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주제와 연계성. 각 문단별로 주제와 연계해서 쓰는 거 거의 뭐 작문하는 수준으로 글짓기 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그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자꾸 몇 개 그 답안지도 갖다 놓고 보시면 금방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워집니다. 자, 2회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죠. 이제 시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이슈가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죠. 근데 보통 출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핫 이슈가 있는데 걔가 출제될 것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뒤통수 치는 형태로 그냥 전통적인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다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냥 뭐 아무런 뭐 시대적인 어떤 뭐 동요나 그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문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시대적인 어떤 이슈를 담아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런 교육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는 정말 우리는 전문가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어든 교육학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의 측면에서는 학생의 그 여러 가지 특성들, 심리적인 특성들을 이해해야 되고 교수학습에서는 학생의 적절한 수준과 능력 등에 맞춰서 그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평가도 잘 해야 되고 생활 제도도 잘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문적 역량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노점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 추이를 반영해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서 논점이 이제 네 가지죠. 교사 교육과정, 두 번째 교육과정의 구성, 탄력적인 운영, 컴퓨터 활용 교육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슈형이다 보니까 이 탄력적 운영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교육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분결을 갖추어서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배점이 뭔가 좀 잘못 나왔는데 논술의 내용 위에가 15점이 아니라 16점입니다. 내용 점수가 16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15점 아니면 16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 및 표현이 4점입니다. 4점. 자, 먼저 타바 모형의 관점에서 A 교사가 시험단원 개발을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라고 되어 있죠. 요거 어제 강의를 들었으면 쉽게 썼을 텐데 안 들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단원 구조화에서 강조한 내용 조직의 원리, 어제 제가 기억하라는 내용 조직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이거는 책이 없으니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사 수준이 아닌, 그러니까 국가 수준이 아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이때 장점, 이것도 타바 모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타바 모형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 결정할 때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중앙집권형이라고 그러고 교사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 또는 학교 수준 또는 교육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지방분권형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이와 연관지어서 교사 수준에서 결정할 경우에 타방 모형과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장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약간 뭐랄까 응용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입니다. 비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유형은 뭡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하고 물론 이제 첫 번째 논점 타바 모형도 이제는 조금 더 중시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그 스킬백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타바 모형이 이제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거든요.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시대적 변화와 관련시켜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물어본다면 학교 아니면 교사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올해는 이제 대등한 위치에 놓고 중요점을 살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조직 방법입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의 방법은 나선형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의 구조화, 개념과 원리를 구조한다는 말은 지식을 구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브루너 모형에서 지식의 구조를 할 때 그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말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고 이거를 구조해 놓은 것이 지식의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중간 언어와 교과 언어의 의미, 중간 언어란 무엇이고 교과 언어란 뭔지 이거 아마 책에 없을 거예요. 없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한번 설명했어요. 수업 중에. 근데 이거는 이제 몰라도 제시문에서 맥락을 딱 보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유추. 몰라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키워드가 중간 언어가 교과 언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비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 유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할 때는 타일러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타일러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타일러는 목표 중심이잖아요. 목표를 우선 중심에 놓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인을 선정 조직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정 개발의 중심은 목표에 있다. 목표 우위죠. 목표 우위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 목표 달성의 수단이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수단. 그래서 그 타일러 그 모형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단점이 내용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런데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였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건데 지식을 가르치면 지식을 가르치고 경험을 가르치면 경험을 가르치고 뭔가 답을 내놓아야 돼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목표가 딱 결정되면 목표 도달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선정할 때 그 원리만 잘 지켜주면 지식이 들어오든 경험이 들어오든 전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타일러 부르나가 볼 때는 어떡합니까? 불을 떤다는 거잖아요. 왜 내용을 특히 그 내용 중에서도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쳐야지 뭐 이렇게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쳐서 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생물적인 현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지적 안목을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이 경험을 가르쳐서 어떻게 안목을 형성시켜 줄 수 있냐 이거죠. 원리에만 맞으면 경험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내용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구조화가 안 된다는 구조화가.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공부하실 때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막 짬뽕시켜 놓으면 구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딱 핵심 키워드,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딱 구조해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리 현상을 그 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물리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지구가 이렇게 돌더라도 지구가 뭐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그럴 때 그런 거를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랄까 공전이라고 그러나 그거? 하여튼 그걸 알게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계절을 역시 지구는 여전히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안 웃기나? 그냥 우리는 계절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채 돌아가고 있어서 계절이 바뀌지 역시 그러면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뜨겁다, 뭐 춥다, 뭐 덥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적 안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딱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가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이들 스스로 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브루너가 말하고 있는 브루너의 내용 모형 있잖아요, 그죠? 내용 모형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갔지만. 브루너 모형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아까 브루노의 타일러 모형은
타일러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의 가장 뭐랄까 원론적인 거고 원초적인 거고 시작점이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천재적인 그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 그 타일러 때문에 내용 자체가 수단시돼서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특히 이용우 교수님이라든지 이용우 교수님 제자들 아직까지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뭐랄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서 맥락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분노를 하면서 그 분노는 그 순화된 표현으로 지적 분노라고 그래요. 지적 분노.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거죠. 조금 순화돼서 지적 분노를 느낀다고 얘기하면서 그 타일러식의 그런 모형 개발이 오히려 교육과정 개발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브루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부르르 떨면서 브루너를 옹호하고 피터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현식 개념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있는 아직 그 자유교육의 그런 향수 속에 그다음에 또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 뭐랄까 그거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딱 말해서 지적 분노를 느낀다는 지적 분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그런 그분들이 만약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당연히 내용 중심 내용 모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학문신 교육 과정 지금 학문신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잠깐 크게 이제 활기를 쳤다가 금방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불씨는 남아 있는 거고 우리 2015 개정교육 과정에도 그저 여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념과 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빼기가 좀 곤란하죠. 그걸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 약간 그 영속적 이해라는 형태로 또 개성하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백워드 설계 모형이잖아요, 그죠? 백워드 설계 모형도 중요한 개념, 빅 아이디어라서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워드 설계 모형은 약간 타일러식의 모형 플러스 브루너의 모형 두 가지를 교묘하게 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일러식의 모형을 결합하려고 하는 것은 목표를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브루너의 그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개념과 원리를 목표에 아예 반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표에. 그러면 목표 중심 모형이라 하더라도 목표에 그 개념과 원리를 반영시켜 버리면 그래도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약간 절충 형태로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백워드 설계 모형이거든요. 그만큼 개념과 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지적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 야 타일러 벌써 2번씩이나 나왔는데 브루너 뭐 하냐 이거지. 자 함께 브루너 떨면서 일어나자 하면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용 모형 기억하십시오. 내용 모형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모형과 연관된 교육과정 유형 학문주의 교육과정이다. 학문주의 교육과정 2개. 자, 그 다음에 시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자, 이거는 시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제는 정해진 교육과정 그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학생의 필요나 요구 등을 잘 고려해서 학교 상황이나 학생의 요구가 필요가 뭔지 잘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형태로 나온다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와 학교 현장의 특성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만약에 저게 지금 범주를 주고 있죠. 학습자 측면이라는 범주. 학습자는 학생이 똑같은 겁니다. 학습자 측면이라는 범주와 그다음에 현장이라는 측면, 학교 현장의 측면 이렇게 범주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범주를 안 주고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범주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2가지 제시하라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포괄적일 때는 범주를 딱딱 나눠주면 뭔가 내용을 인출하기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할 때도 A 학생이 이와 같은 문제에 처한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결할래?
얘가 자꾸 뭐 도둑질을 하고 아이들 때리는데 이렇게 애들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이렇게 불량 학생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 어떻게 대처할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막연하잖아요. 너무 그죠? 그러면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 사회성, 도덕성, 걔가 놓이고 있는 가정 환경의 측면, 그다음에 두 번 다른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교우의 측면, 그 학교 상황에 잘 적응하는지 교사의 지도성, 교사 생활 지도 측면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누어서 딱 범주를 구분하면 생각을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약간 포괄적으로 나올 때는 범주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뭔가 효과적으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어떤 관점을 주면 더 좋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교과목과 수업 시간의 탄력적인 편성 운영 방법 각각 한 가지,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시사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죠. D교사가 우려한 컴퓨터 활용 교육을 애플의 관점입니다. 애플의 관점에서 애플은 약간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바라보죠, 그죠? 우리가 놓여 있는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지배계급에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념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향유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는데 어떤 교육과정을 봤더니 교육과정 속에 지배계급의 가치나 이념, 이데올로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연중에 공식적 교육과정 속에 그 어떤 지배계급이 향유하는 가치나 문화를 숨겨서 가르치더라는 숨겨서 이거를 그 애플은 표면적 그 잠재적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두 번째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그 신교육 사회학 입장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컴퓨터 활용 교육이 뭔가 그 대기업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넷 자료를 교사가 그냥 막연하게 이용만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대기업의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은연중에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가치 또 상품의 논리,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논리 이런 데 좀 좌우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활용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념이나 가치들을 아이들이 모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비판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보면 제가 주변에 이제 요즘 학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잘 엮어서 뭐 활용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 하시냐고 그러더니 그거 찾아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어떤 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찾으면 된다고. 아니 그게 무슨 선생님이냐고.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전문가예요. 그거 뭐 자료 찾는 거는 아무 다른 사람도 다 찾을 수 있고 자료 찾아서 영상 보여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든지 뭐 온라인 코스웨어 설계를 하든지 그런 어떤 그 교수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 영역을 발휘해서 직접 수업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라든지 동영상 자료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만들 실력이 없다 그러면 연수가 있어요. 연수를 받아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교사가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문가로 설 수 있는 거고 학부모에게서도 정 선생님 참 열심히 연구하는 전문가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실력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학부모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학부모를 보고 있으면 교사가 자연스럽게 교사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고 그래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동료 선생님들 평가하는 거거든요. 학부모나 학생은 그냥 서면으로 선호도 좀 만족도 조사, 만족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만 이제 조사하지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는지 학부모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딱 앉아서 보면 딱 뭐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는지 딱 보여요. 그냥 학부모들도 뭐 공부 안 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다 대학 정 거의 대부분 다 대학 정규 교육 이상 다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또 교육에 대해서 뭐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는 그 학부모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자식 놓고 하면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또 학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뭐 하냐 이거죠. 다른 학부모들을 보더라도 A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B 선생님 봤더니 저렇게 가르치고 있네. 똑같은 과목인데 너무 역량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은 이제 교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어떤 도전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교사 평가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야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런 뭐든지 다 시켜만 달라 이거지. 선생님만 시켜달라. 학교 가면 네 얼마든지 열심히 하겠다. 죽을 정도로 하라고 하면 하겠다. 지금은 그렇죠. 한번 대보세요. 대보면 그때부터 편해지기 시작해요. 초임 단계는 되게 열심히 해요. 물론 다 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일단 주제가 전문적 역량 강화입니다. 타바 모형이고요. 자, 점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첫 번째 점은 전체와 주제와 약간 연관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주제문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럼 손쉽게 주제와 연계가 돼버립니다. 이 논점이. 이 논점은 교육과정 타바 모형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교사 수준 또는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논점이죠. 그러니까 교사 전문적 역량은 이 교사 수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부터 필수로 요청된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논점 교육과정 개발 또는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과 두 번째 전문적 역량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주제와 연계해서 한 문장 쓰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주제와 연계는 첫 번째 두 괄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미괄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둘 다 써서 양괄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필요한 대로 선택하십시오. 자, 세부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먼저 몇 가지 하위 절차를 고려하여 시험 단원을 개발하고 단원 검증, 문제점 수정 보완, 단원 구조화. 딱 이 말만 딱 듣는 순간 타바라는 얘기가 안 나와도 타바 모형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먼저 시험 단원 개발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고 단원 구조화, 그다음에 정착 보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개검 수구정이니까 타바 모형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단원을 구조할 때 이 구조와 관련해서 단원을 구조할 때는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을 어느 정도 깊게 넓게는 뭡니까? 폭이죠. 깊게는 깊이죠. 폭과 깊이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코프다, 그죠? 스코프. 폭과 깊이를 결정한다. 스코프. 그 스코프가 바로 여기서 내용 조직의 원리로 나와야 된다는 범위. 그 다음에 적용 이유입니다. 왜 적용해야 될 건지. 이거는 아까서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가 교육과정 개발 적용한 이유죠. 요 교육과정 개발 적용한 이유는 잠깐만요. 보십시다. 자, 타일러 이어서 이제 타바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사가 중심이 된 교육과정 개발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이다.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한 단원 학생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한 단원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 교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원부터 이제 개발해 나가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교사 중심 모형입니다. 교사 중심 모형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누가 외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그걸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면 이와 같이 타바의 모형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교과서라든지 교육과정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이 한 단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학생이잖아요, 그죠? 가르칠 대상을 먼저 염두에 둬야겠죠. 얘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단원 개발이 한 단원 개발이 A라는 학교에 있을 때 내가 개발했던 그 교육과정 1단원이 B라는 학교로 전근 가서 또 그 B라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B라는 단원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학생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1차 방정식을 가르치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고 뭘 요구하는지 그 필요에 맞게 1단원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심도 높여서 목표를 설정할 것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 수준에 맞춰 조금 낮춰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이고 그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다시 또 선정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타바 모형입니다. 타바 모형은 먼저 시험 단원부터 먼저 개발하는데 절차가 5단계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7단계 또는 8단계, 8단계 생략해서 7단계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8단계라는 학자도 있고 지금 주장이 견해가 좀 갈리고 있죠. 개발 단계가 뭐냐? 개발 단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 막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5단계다라는 사람도 있고 7단계 또는 8단계다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때는 다 써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출제위원회 들어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크게 보십자 5단계와 그다음에 8단계가 있더라. 5단계는 개, 검, 수, 구, 정이죠. 개, 검, 수, 구, 정. 시험적인 단원부터 먼저 개발하고 한 단원, 시험 단원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 시험 단원이 과연 교수 타당성이 있는지 가르칠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 개발한 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교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시험 단원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확인해서 수정하고 보완한 다음에 그 어떤 학급에든지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단원 교육 과정을 개발해요. 개발했으면 그 개발된 것을 다시 이제 구조화시킵니다. 구조화시킬 때 구조화시킨다는 말은 뼈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조직한다는 거잖아. 구조화. 뭔가 체계화시키고 틀을 만든다. 구조화시킨다는 말은요. 조직한다는 것은 그 단원들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횡적으로 조직하고 구조화가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 그러니까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 구조화가 뭐다? 조직한다. 조직이 뭐다? 구조화한다. 구조화. 그 구조화하고 그러니까 체계화시키고 조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고 종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죠. 그죠? 횡적으로 조직하는 게 뭐예요? 횡적의 범위 스코프. 특정 시점에서 지금 얘네들의 2학년이다. 그 2학년의 특정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 어떤 걸 깊게 가르치고 어떤 걸 얕게 가르치고 그죠? 이거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거 이게 뭐야? 스코프. 그 다음에 수직적 측면에서 계열성, 내용의 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순서라든지 또 같은 개념을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가르칠 것인지 이거 결정하는 게 뭐예요? 계열성. 그러니까 이렇게 횡적, 종적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범위 횡적, 종적 대표적인 계열성 그 다음에 횡적인 대표적인 스코프 그러니까 저거 두 가지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됐으면 새로운 단원을 이제 정착하고 보급하죠. 새 단원을 정착 보급. 요거 이제 교사 연수를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개발했으니까 우리 사회 선생님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쭉 같이 그 단원을 이제 보급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단원들이 모여서 이제 한 교과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시험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절차가 8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8단계. 요구 진단, 학습자의 요구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진단해야 된다는 게 이거부터. 왜냐하면 교사 수준이니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것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학생들 요구와 필요를 진단하고 그거를 목표에 반영하는 거예요. 목표에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뭘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그 요구에 맞춰서 요구나 목표에 맞춰서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 내용을 다시 조직하고 그리고 학습 경험 선정 조직 평가 내용 방법 수단 결정 균형성 계열성 검증 요 단계를 토대로 해서 시험 단원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내용과 경험을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타일러는 분리하지 않죠. 타일러는 학습 경험이라 해놓고 그 학습 경험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랑 내용이랑 똑같다는 건데 이 친구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인 교육 내용과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학습하는 경험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학습자들은 다르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지를 고려해서 이 동일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애들한테 내가 개별 학습으로 애들이 경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학습으로 경험하도록 할 것인지 토의 토론 형태로 경험하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내용,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뭐 객관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주관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주관식이라면 어떤 것들을 주관식으로 낼 것인지, 그냥 단순 서술식으로 할 것인지, 논술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수행 과정을 평가할 것인지 이렇게 수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 방법, 수단 결정. 그리고 그 내용, 이제까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균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성과 계열성, 다시 계열성 검증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원이 개발이 된다. 시험 단원 개발. 그렇죠? 여기 외우기 쉬워요. 그냥 외우세요. 개, 검, 수, 구, 정. 몇 번 해보셔야 돼요. 몇 번.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쉽죠? 선생님이 지금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애들 안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습자 요구부터 진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목표 설정되고 분리돼 있어. 그 내용하고 경험하고 분리돼 있어. 그냥 평가, 평가. 여기 뒤에 생각 안 나면 평가 등.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출제되면 8개잖아요. 그죠? 8개 중에서 한 5개 이상 이렇게 또는 6개 이상, 6개 정도 많은가? 5개 이상을 쓰면 점수 주고 5개 이상 못 쓰면 못 준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채점 기준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된다. 그죠? 만약에 다 쓴다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다 쓰라 그러면 요구 진단, 요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언급해주면서 계열성 검증 등을 토대로 시험단을 개발하고 시험단을 검증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딱딱딱 목차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장황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은 어제 그 타일러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징은 저 명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칭이 두드러진 점인 거니까 특징이. 그러니까 교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가 학생의 그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서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 지향적이고 수업 밀착적이죠. 수업과 직결된다라는 수업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왜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선생님이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수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학생들의 필요한 요구를 적절하게 잘 반영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과서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직접 개발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업 밀착적이고 현장 지향적이라서 수업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적용한다. 균합적이다. 균합적이라는 거는 왜 적용해야 되는가? 꼭 균합적이라 말은 뭡니까? 단원 개발부터 전체 교과로 나가는 거잖아. 한 달은 다 개발해서 전체 교과가 개발된다. 그러니까 균합적이죠. 균합적인 거를 이 모형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연역적이면 어떻습니까? 균합적이면 어떻습니까? 얘는 적용하는 이유로 집어넣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처방적이다. 처방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련의 절차를 제시했으니까. 타바 모형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방적인 세부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힌트를 토대로 해서 역동적이다. 어느 정도 역동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역동적인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목표 설정할 때 목표 설정하기 전에 요구 진단 하잖아요, 그죠? 학습자에게 요구를 진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단원들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역동적이죠. 학습자 요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역동적인 것도 어떤 그 적용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학습자의 요구를 진단하고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학생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응용 문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응용 문제다, 유추 문제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책에 있으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 기본 지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면서 잘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입에 달라붙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를 많이 접근해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또 문제를 많이 접근하다 보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공부할 때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되니까.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 풀고 자꾸 문제만 가지고 얽매여갖고 또 다른 문제가 없나 찾아보려고 하시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을 보는 거예요. 기본을. 문제는 도구다, 수단이다. 그러니까 문제 보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그걸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서. 그러니까 제가 문제 풀 것도 정리하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자꾸 반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특징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교사가 직접 해버리니까 교사 상당히 귀찮죠? 너무 귀찮아. 교사 귀찮아. 교사 귀초역 귀찮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이 아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가 수준이 아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4번에 보시면 교육과정을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만드는가. 중앙집권형, 지방분권형, 절충력 있죠. 지방분권형이 중요한 거죠. 중앙집권형은 중앙교육부에서 누구를 모아서 엘리트, 전문가들 모으는 전문가들, 각 교과 전문가나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들 얘네들을 모아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거죠. 교사가 배제되는 거예요. 선생님 빠지죠. 대표적인 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한 1, 2년 정도 오랜 시간을 두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 전문가들 섭외해서 직접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죠. 장점을 보시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때문에 전국에 공통된 통일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지방 서울이든 뭐 제주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게 회계와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좋은 말로 하면 공통적이고 표준화되고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획일화되고 경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획일적이다. 그 다음에 B번에 장점 보시면 풍부한 전문 인력, 인적 물적 자원, 이 예산들을 많이 투자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번에 학교 급간, 학교 간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충족할 수 있다, 그죠? 전체 교육과정 총론 만들고 각 교과별로 쭉 초중 고등학교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이 이 같은 연계성은 이제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 다 마찬가지죠.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가나 사회의 대변혁 시기에 총체적으로 된 거다. 총체적이라는 게 이제 그 포인트죠. 이게 이 국가나 사회 대변혁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개발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거 한꺼번에,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자 해갖고 한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들 다 모아서 만드니까 총체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국어과도 대응해야 되고 뭐 체육과도 음악과도 미술과도 다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점입니다. 단점은 이제 획일화된다. 지역 학교 학생 특수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그렇죠? 이런 특수성, 개별성을 고려하지 못하죠. 공통적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지.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죠. 교사가 교육과정에 참여가 배제되니까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가 배제되니까 교육과정을 사소하게 취급한다. 선생님들이 교사의 교육과정 사소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분권형입니다. 지방분권형은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죠. 교육과정 개발할 때는 주로 이제 교사들이 참여합니다. 교사나 뭐 장학사 이런 사람들 참여하죠. 이런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기도 하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기도 하고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뭡니까?
동작교육청 수준, 뭐 강동교육청 수준, 이게 지역 수준 교육 과정이에요. 우리 동작교육청에 뭐 동작교육청 안에서 뭐그 관내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장학사들이 이제 참여해갖고 동작교육청의 특수성, 동작의 그 특수성, 노량진의 노량진도 동작군가? 예,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죠. 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만들어요. 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이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절충형이라서 이 중앙 집권형인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형인 지역 수준 교육과정 이게 두 개 딱 갖다 놓고 학교 특성 실정에 맞춰서 또 학교에 있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두 가지 중앙 집권형과 지방 분권형이 절충돼 있다. 그래서 절충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사들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장점 보십시다. 지역과 학교의 특수 상황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특성에 맞게 각자 지역적 특성,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여기다 적용해버리면 이건 교사 수준이잖아요. 그죠? 교사 수준이기 때문에 장점이라 한다면 교사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이 아닌 교과 수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결정한다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 학교의 특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학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사 수준이니까 학급 특성, 그죠? 학교나 학급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지역은 빼고, 그죠? 학교나 학급 특성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죠. 그래 직접 교사가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잖아요, 그죠? 교사 수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하고 또 사소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운영. 그 다음에 3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죠?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니까 이렇게 뭔가 급격한 시대적 변혁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교사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맥락적 특성. 이때 맥락적 특성이라는 것은 학급이나 학교나 학생 맥락이겠죠. 학교나 학급이나 학생 맥락을 고려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그 자발적 학습 기회가 촉진된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두 개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단점입니다. 전국에 합의된 교육과정을 갖기 어렵다. 그죠? 각각 그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공통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집권형은 전국 공통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지만 얘는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공통의 표준화된 통일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참여하지도 않죠, 그죠? 예산도 부족하죠. 그 시간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 개발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간에 연계가 힘들다라는 거, 그죠? 연계가 힘들고 또 지역 학교 간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죠. 어떤 학교는 정말 그 교육과정 개발에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반면에 다른 학교는 좀 그렇지 않으면 둘 간의 격차는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자, 절충형은 둘을 절충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절충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 역량 강화와 관련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 부분이죠. 오늘날과 같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교육과정 구성에서 교사의 전문적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 자, 이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 주제로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 역량.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뭡니까? 교육과정 구성이니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주제와 논점 연결시켜서 한 문장 도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단편적 지식을 많이 선정해서 조직하지 말고 각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자,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구조한다는 것이 바로 지식의 구조죠, 그죠?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서 학습량을 적정하자. 너무 많은 걸 가르치지 말자. 그 다음에 이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는 중간 언어가 아니라 교과 언어를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탐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구조화할 때 그 이점 장점은 구조화의 장점은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있죠. 지식의 구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지식의 구조가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 그 지식의 구조라고 해서는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념과 원리들을 체계화시켜 놓은 거,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을 지식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식의 구조 3번이죠. 지식의 구조 갖고 있는 이점입니다. 가능하면 이거 쓰세요. 이거는 브루너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 그죠? 왜 이해하기 쉽습니까? 여러 개념과 원리를 서로 연관지어서 학습하니까, 그죠? 개념과 원리를 연관지어 학습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기억이 오래간다. 왜 기억이 오래갑니까?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연관지어서 학습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가죠. 여러분들도 이제 개념과 원리를 구조화해서 이해하게 되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우리 기억을 오래 하도록 하기 위한 암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화잖아요, 그죠? 구조화해 놓으면 딱딱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생각하면 나머지가 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이가가 높다. 요거 하나 개념과 원리는 새로운 사태에 잘 적용하고 전이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태에 잘 적용 전이되니까 전이가가 높다. 간극이 축소된다. 간극 사이 간자 끝자죠. 끝극 남극 북극처럼 끝과 끝 사이의 간극. 한쪽 끝과 다른 쪽 사이. 그러니까 초등하고 이제 고등의 끝 이게 사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간극. 그러니까 초등 지식과 고등 지식 또는 초보 지식과 고등 지식의 간극이 축소된다.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도 학자와 같이 똑같은 탐구 활동 하니까 초등학생이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상대성 원리 공부하고 탐구하고 교수도 상대성 원리 탐구하고 있고 같은 교수 만났습니다. 나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선생님 상대성 원리 그러는 거죠. 이렇게 둘의 간극이 축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학자와 같이 동일한 탐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초등 고등 지식 간극이 축소된다. 이렇게 이기전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 하나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이죠. 4번에 보십시오. 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조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선인 형태로 조직하죠. 이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연관지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고 뭐냐 조직 방법, 교과 조직 방법이 뭐냐? 또는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나선형이다. 이렇게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조직한다. 나선형이 뭡니까? 나선형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겁니다. 동일한 개념과 원리를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조직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르칠 때는 중간 언어를 가르치지 말고 교과 언어를 가르치자라고 되어 있죠. 교과 언어와 중간 언어를 교과 언어를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탐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탐구의. 그러면 탐구의 즐거움을 다시 뒤집으면 탐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 언어를 가르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말은 뭡니까? 탐구하도록 해야지 탐구의 즐거움이. 탐구하고 또 다른 말하면 탐구하고 발견하고, 그죠? 그 개념과 원리를 누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걸 뒤집으면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가르친다. 이걸 뒤집으면 학생의 반대는 누구예요? 교사잖아, 교사가 이거를 탐구의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전달. 교사가 전달해 줄 때 뭘 전달할까요? 이 학자들이 발견해온 이 개념과 원리를 중간에서 전달해 주니까 중간 언어가 되는 거죠. 좀 몰라도 이렇게 뭔가 좀 유연하게 사고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뭔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조금 더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해갖고 뭔가 찾아낼수록 이런 것도 의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대처해야 돼. 제가 뭐 5월 달에도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면 그냥 쓰면 되죠. 알면. 자, 중간 언어라 말은 이제 중간에서 중간에 매개된 언어거든요. 중간에서 가르친다는데 학자가 여기 있고
교사가 여기 있고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중간이 되는 거죠. 중간에서 학자는 뭐예요? 학자는 탐구활동을 하죠. 학자는 탐구활동을 합니다. 탐구활동의 결과로 뭐가 나와요? 예, 지식이 나오죠. 개념과 원리, 그죠? 이런 개념과 원리, 개념이나 원리 같은 이런 학자들이 탐구활동의 결과로 발견해오는 지식들, 이걸 누가? 교사가 중간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죠. 그냥 전달하니까. 자, 중력은 말이야, 지구가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야. 알지? 외워. 알지? 이렇게 전달하면,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 전달하면 아이들은, 아, 그래, 맞아.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야. 힘의 크기를 중력이라고 그래. 이렇게 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외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달하면 외우게 되잖아요. 결국은 암기학습을 조장하게 된다는 게. 근데 교과 언어는 교과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언어예요. 교과 그 자체. 교과 그 자체는 교과는 누가 만들어요? 학자들이 탐구한 과정을 통해서 교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언어는 결국은 이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으면 학자가 탐구하는 그 탐구 활동 이 자체가 그 결국은 교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학자가 탐구 활동하는 것처럼 그대로 학생도 그대로 탐구 활동을 하는 거. 탐구 활동하는 거. 교사는 뭐 하냐? 교사는 여기서 도와줘야지, 이게. 보조자. 이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동료주고 동반자로서 탐구 활동을 하고 같이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비계 설정을 해주고, 함께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동료로서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한다? 얘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과 하는 활동인 탐구 활동을 동일하게 하는 거, 이게 중간 언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박스 잠깐 보십시오. 5페이지에. 중간 언어 학자들의 탐구 결과를 그 학문의 탐구 과정과 분리된 채 그 탐구 활동하지 않은 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탐구 결과를 전달하는 거. 학자들의 탐구 결과물을 전달하는 것을 중간 언어다. 이 결과 학생들은 그 단순한 지식들을 암기학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바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폐단 중에 하나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교사가 교과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전달하니까 학생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개념을 그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지 못하고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지적 안목을 형성하지 못한다 해서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식을 강조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탐구학습을 하자, 발견학습을 하자라는 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죠. 결국 이 지식이 학생의 내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거죠. 바깥에 머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 학생은 참여자로서 교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 참여자와 관람자라는 용어도 써요. 참여자로서 교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마치 우리가 그 상황학습할 때 실행 공동체 주변적 참여해서 직접 직접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이거 뭔가 그때도 보면요, 그 교수학습 방법에 보면 상황학습에 실행 공동체 주변적 참여,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주변인으로서 정당한 주변인으로서 그 관찰을 하고 그 동료 학습자로부터 또는 우수한 그 학습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정식 구성으로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상황학습에서는 전문가다운 사고와 전문가다운 그 사고 과정 행동을 반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문가처럼, 학자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처럼 들어가서 참여해서 마치 학자가 개념과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처럼 직접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여자예요, 참여자. 학생들이 주변 이론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관람자가 된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을 관람하는 것처럼 가만히 관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내면을 못 시키는 거죠. 관람자, 참여자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에 관해 사실들을 배우게 되고, 교과는 뭔가를 할 줄 알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 뭔가에 관해서 알아야 될 그 무엇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교과 언어입니다. 교과 언어는 학생이 학자들의 탐구 활동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결국 탐구하는 거예요. 학자들과 같이 탐구하도록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구조는 단순히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동시에 포괄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용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쳤다는 말 속에는 지식의 구조를 학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방법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내용과 목적이 떨어지니까 내용과 목적도 떨어지지 않죠. 내용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치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중력이라든지 예컨대 상대성 운동의 상대성 이런 걸 배웠다 그러면 이런 개념과 원리는 그 물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과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내용을 공부한다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해서 그 물리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적 안목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곧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목표를 따로 떨어뜨리고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내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먼저 고려하라. 내용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이런 방법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게 되면 당연히 그와 같은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가치, 그 가치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된다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지식의 구조는 발견학습, 탐구학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종래 잘못된 내용관을 규정하는 중간 언어는 단순히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동시에 교육 방법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다. 그죠? 중간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학자들이 발견한 교사가 중간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이런 거는 결국은 전달하는 방법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암기학습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방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브루너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개념과 원리이고 이 개념과 원리라는 지식의 구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 가르칠 건 내용은 그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걸 중간어로 전달해서는 안 되죠. 교과 언어 자체 그 개념과 원리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자들처럼 탐구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곧 교사서 방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어떤 세계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적 안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란 내용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치가 곧 교육 목표가 되는 거죠. 따라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중요한 논점이죠. 아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썼을 것 같긴 한데 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 역량도 매우 필요하다. 여기는 아예 딱 그냥 주제로 주고 있네, 그죠? 주고 있으면 2020학년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거의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쓰기가 상당히 쉽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연간 학교 교육 계획이 수립되고 월간 학습 계획이 아닌 학부모에게 전달된 상황일지라도 예기치 못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의 계획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저 위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바꿔서 운영한다라는 거잖아요. 바꿔서 운영한다. 바꿔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탁 쳤습니다. 이게 탄력적인 겁니까? 여기 풍선이 있어요. 풀링선 툭 쳤다. 쳤더니 들어갔다가 쑥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유연하다는 거잖아요. 유연하다. 얘는 딱딱하다는. 딱딱하다면 한자로 말하면 경직되어 있다. 예.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탄력적인 사람은 상당히 유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유연하다, 유연성. 이런 거 찾아내야 되는데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말은 다르게 이게 유연하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경직되어 있다. 경직성이죠. 경직성. 바꾼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적이다.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역시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성. 요 정도 잡아내면 일단은 필요한 이유 학습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학습자의 그 능력이라 사고라든지 개인차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수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과정 개발할 때는 학습자의 뭘 반영해야 돼요?
요구나 필요를 뭘 요구하는지 얘네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1차 방정식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야 1차 방정식을 얘네들 아마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거네 그죠? 1차 방정식을 풀 애들은 물론 요구하지 않겠죠. 공부하기 원하는 애들은 누가 있습니까? 놀기를 요구하겠죠. 일단은 정상적인 측면에서 볼 땐 뭐 1차 방정식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차 방정식을 요구하더라도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런 요구나 필요를 즉각 반영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학교 못 가는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나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때로는 개별형, 때로는 맞춤형 이런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죠. 학교 상황을 이렇게 좀 뭔가 유연하게 학교 상황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지성에서 탈피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보시겠죠. 자, 그다음에 교과목과 그다음에 다음 보십시다.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첫 번째 교육 내용의 재구성.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두 번째 교과목의 탄력적 편성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편성 운영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내용은 딱딱 정해진 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 지금 내용이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더라. 아, 100페이지다. 100페이지인데 지금 뭐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예컨대 옛날 같으면 한 뭐 6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4시간밖에 수업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내용을 6시간짜리를 4시간짜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필수 내용을 엄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선해요. 다 가르치면 안 되죠. 이거 다 가르쳤다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런 총정리할 때 다 못 가르치잖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을 엄선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용 재구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이렇게 6시간 해야 될 거를 6시간 못하고 4시간밖에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을 엄선한다든지 때로는 또 시간적 순서를 만약에 순서대로 보면 6시간씩 계속 하면 정상적으로 이 수업이 진행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봤더니 뭐 4시간씩 쪼개서 하면 나중에 뭐 여름에 나가야 될 내용이 아직도 봄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 교과서 순서를 재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A교과, B교과를 그냥 같이 묶어서 공통적인 개념이라든지 원리가 있으면 같이 묶어서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교육과 내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재구성할 때는 내용 어디 한번 보십시다. 넘겨보세요. 6페이지에 4번의 학교 수준 교육 과정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내용을 재구성할 때 예를 기억하시죠. 내용을 재구성하는 통합형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통합형은 뭐 어떻게 통합형을 할 것인지는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간탈. 다학문적으로 하든 관학문적으로 하든 다학문적으로 하든 어쨌든 이제 통합형으로 구성한다든지 내용 순서를 변경해버린다든지 필수 요소를 엄선해서 필수 요소 중심으로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교과목을 A 교과목, B 교과목, C 교과목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요거는 집중이수 해버리는 거 집중이수. 그러니까 지금 10개의 교과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10개 교과 이거는 미리 조금 상황이 호전될 때는 10개 교과를 가르치는데 상황이 호전될 때 1학년, 2학년 묶어서 그냥 1, 2학년을 한꺼번에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가을부터 조금 뭐 위험해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가을 학기는 2학기는 1학기, 2학기 미리 가르쳐 버리니까 한 과목이 빠지죠. 그러니까 9개 과목만 남는 거예요. 9개 과목은 또 2학기 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집중이수 해버리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수업 시간도 교과군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증감할 수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증감인데 하여튼 교과서 교과군별로 20% 증감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는 거의 뭐 조금 덜 중요한 과목은 증가하는 건 좀 그렇고 그죠? 조금 보면 그렇게 뭐
뭐 과목별로 상황을 살펴가면서 과목별로 이제 감축해서 운영하는 거죠. 감축 수업 시간을 20% 범위 안에서 뭐 물론 증가할 수도 어떤 과목 좀 부족한 것도 증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증감해버리는 거예요. 증감 20%. 그 다음에 어제 했던 블록 타임을 실시한다든지 묶어서 아니면 한 특정 날 잡아서 하루 종일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하루 종일 하나의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전일제를 실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내용 재구성, 그다음에 교과목 탄력적 편성 운영, 수업 시간 탄력적 편성 운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질문이 이거죠. 교과목이나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용. 근데 만약에 이제 교과목에다가 이거를 뭐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썼다, 아마 맡겨줄 것 같아요. 맡겨줄 것. 아마 여기서는 구분하면 교과목이니까 A 교과목, B 교과목, C 교과목, 그 교과목을 한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자. 통합은 내용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교과목을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여기 써도 맞게 해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 채점할 때는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채점할 때는 맞게 해줄 겁니다, 그냥. 근데 원칙적으로는 구분하십시오, 그냥 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십시다. 2번에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이 똑같은 거입니다. 1번에 2번 다 똑같은 거예요.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둘 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박스 보십시오. 교과 내 재구성, 교과 간 재구성, 교과와 창체 연계 재구성이죠. 교과 내 재구성, 한 교과 안에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예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 순서 변경. 아까 앞에 핵심 성취 기준 중심으로 내용 압축 요약하는 게 앞에 했던 필수 내용 중심으로 엄선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한다. 압축. 이때 이제 그 렌줄리가 말했던 교육과정 압축은 상위 학습자를 위한 것이고 상위 학습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그 내용을 필수적인 것 압축시키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만 엄선해서 압축해서 가르칠. 지금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죠? 압축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고요. 교과서 순서 변경, 교과 집중 이수제 이제 이 교과목의 탄력적 편성 운영을 교과 내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블록 타임제는 수업 시간의 탄력적 편성 운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내 재구성이고, 교과 간 재구성은 통합기죠. 교과와 교과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교과와 교과를 통합시키는 방법. 교과와 창체를 주제가 이제 관련되는 주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가르치는 방법이 교과 창체 연계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크게 나오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봐 버리면 교과 내 재구성 방법을 쓰라 그러면 교과 내에서 얘기해줘도, 교과 간이면 교과 간에서 얘기해줘야 되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물어봐 버리면 세부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둘 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애플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최근 현장 수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서 수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자 교과의 수업의 편리성을 이유로 외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 관계자들 우리의 목소리가 높다. 그와 같은 방식은 뭡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손쉽게 이용하는 컴퓨터 활용 수업은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자, 우리 여기서 보십시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자료를 손쉽게 이용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사들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장에서 교사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비판점, 교사 입장에서 애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교사의 비판. 첫 번째 보십시다. 교사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도전이다. 전문성. 그러면 교사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단순하게 이용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직접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터넷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교사의 전문성이잖아요, 그죠? 자료를 직접 개발하는 일은 전문성인데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문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성이 녹슬은 거잖아, 녹슨다. 전문성이 녹슬는 것을 탈숙련화. 그 애플의 말에 따르면 탈숙련화라고 하면 탈숙련화.
탈수인연화. 왜 탈수인연화 현상이 발생하는가? 단순 이용 이것도 이게 뭐야? 단순 이용하는 이것도 이건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이거는 전문적인 노동이고 단순 노동이잖아요. 단순 노동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녹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 노동, 외부에 만들어진 저 손쉽게 이용하다 보면 이용하는 저 단순 노동에 치중하게 되면 자신의 전문성이 녹슬게 되는 탈숙련화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탈숙련화 현상. 그 다음에 교사들이 설자리를 잃어버린다. 설자리. 왜 설자리를 잃어버리냐? 교사가 답지 않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어떤 정체성의 위기가 나온다고요. 정체성 위기.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와서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철수야 너 저거 봐야지. 왜 딴짓하니?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애들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된다는 거죠. 관리자가 된다면 교사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관리자예요? 내가 뭐 애들 관리하러 여기 학교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자는 다른 사람이 해도 다 돼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지금 이거 클릭하고 이거 하려고 애들 관리하고 이럴 거 관리자로 왔나? 관리자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소외 현상. 학생을 바라볼 때도 동료 선생님을 바라볼 때도 교육의 정면에 서 있을 때도 학생으로부터 동료 교사로부터 심지어 교육으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이렇게 소외 현상. 소외. 스스로 이제 자처하게 되는 스스로 전문성을 녹슬게 만들고 스스로 교사로서 위상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위상에 전락되면서 스스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돼 가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체 정말 전문가로서 자기 스스로 교육과정에 맞춰서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답을 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외부에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물론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부에서 애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외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속에는 뭔가의 모종의 가치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종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가 상품이 논리로 들어오잖아요. 그 속에 대기업의 이미지, 그런 자본주의의 이미지, 자본주의의 가치, 그런 지배계급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옹호하는 형태로. 그것도 알게 모르게 애들에게 들려주면 그 장면과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이 뭐 아름다운 것이고 저게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배우게 되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이게 은연중에 배우게 되니까 이게 뭡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 두 번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의 논리로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본주의의 어떤 이념과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또 뭐 잘해준다든지 어쩌든 그렇게 해서 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의 측면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성만 강조하면 가치가 죽어요. 가치가 기술공학적 논리가 그러겠던 것처럼. 그다음 두 번째는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가끔 우리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문성이 녹으니까 전문성이 녹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교육적 가치와 신념 에 근거해서 직접 교육 과정에 맞춰서 직접 교육 인터넷 자료를 매체를 직접 개발하고 또 거기 개발해서 개발하는 가끔적으로 이제 이용하더라도 보조 수단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기타 등등 다른 형태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테고리 범주를 딱 정해서 교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면서 과연 이 사람이 그 전문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어떤 외부에서 이용하는 그 속에 애플에 따르면 다른 어떤 이념이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약간 범주 크게 나와요. 큰 범주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를 이제 답안으로 그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겠죠. 구체적으로 딱딱 말을 못 해줍니다. 워크숍 해요. 선생님이 출제한 다음에 출제하고 교수가 출제한 다음에 이제 채점자들 다 모아서 쭉 설명해 줍니다. 쭉 워크숍을 하죠.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습니다. 듣고 가이드라인 딱 설정해 주면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사들이 이해하고 그 이해한 수준 안에서 이제 채점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키워드가 딱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키워드가 안 들어가도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체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보면서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썼네 이렇게. 어제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그 교육과정 압축에 대해서 교육과정 압축 얘기하면서
이걸 교육과정 전문성이 교사의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는데 이걸 교육적 감시관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적 감시관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썼냐고 물어봤죠. 어떻게 썼냐고 뭐 앞에 뭐 이런 교육과정의 그 압축 절차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뭐 이걸 교육과정 압축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시관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 교육과정 이 교육적 암시간이라는 키보다 중요한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설명이 지금 이 교육적 암시간은 결국 교사로서 어떤 전문성을 갖추자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앞에 내용 읽어보면 그죠? 이런 맞는 거 이게 내용이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위해서 키워드를 외우는 거죠. 근데 전공은 좀 안 그렇죠. 전공은 딱딱 거의 뭐 아주 옹색할 정도 그렇게 있지만 교육과정은 그렇진 않아요. 유연합니다. 자, 그다음에 답안 가보도록 하죠. 오,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서론. 자,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게 주제입니다. 서론 계속 아마 제가 말씀 못 드릴 겁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형, 두 번째는 시사형. 교사 전문적 역량 강화.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서술어 됐죠? 앞에 뭐함에 따라 최근 또는 오늘날 뭐 저기 앞에 건 아무거나 써도 되죠. 뭐 지금 코로나19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적 대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사는 A 1번 논점, 2번, 3번, 4번 논점 등 여러 영역에서 주제를 뭐뭐 해야 된다, 그죠?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죠? 전문성을 강화시키자. 그 다음에 교사 협의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됐죠?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쓰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딱 그 뭐랄까 논리 틀이죠. 어떻게 보면 만능 논리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논리 틀만 알면 요거만 딱 기억하면 저 안에 앞에 요거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그죠? 그럼 되게 쉬워요. 연습하셔야 돼 대신. 그다음에 쓸 때 항상 옆에 놓고 답안지 놓고 쓰십시오.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주제와 연계입니다. 첫 번째 써도 되고 마지막에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된다. 자, 전문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전문성이든 역량이든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 아무거나 둘 다 들어와도 되고 전문성이든 역량이든 요거 주제어하고 요거 교육과정 개발이 이제 논점 1이죠. 둘을 연계시킨다. 연계. 이게 이제 요청된다.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에 답하면 되겠죠. 타바 모형에 따르면 시험 단원 개발에 위해서 따라 절차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구 신단부터 쭉 등이다. 여기까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이 개발된 단원을 구조화할 때 강조한 내용 조직 원리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조화할 때 범위와 계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A 교사가 강조한 내용 조직의 원리는 범위다. 여기서 구조화할 때 요게 필요한데 요거는 안 써도 돼요. 근데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냥 질문에 답하면 돼요. 질문이 배점 규집해 보면 단원 구조에서 강조한 내용 조직의 원리 한 가지 그랬으니까 A 교사가 단원 구조화에서 강조한 내용 조직 원리는 범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다가 A 교사는 이렇게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주제문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쓰는 게 아니에요. 주제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게 주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교사의 전문적 영향력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A 교사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서론 쓸 때도 서론도 A 교사면 B 교사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포괄적으로 써요.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범위 개념 언급해주고 타바 모형을 교육까지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뭐 수업에 적합하다. 뭐 학생들의 뭐 요구나 필요를 반영해서 수업을 실천할 수 있다. 등등등. 그 다음에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결정하면 장점이 뭐냐 한 가지 써야 되니까 뭐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점들 중에서 하나 써주시고 그다음 다시 이처럼 교사는 수업 장면에서 요구되는 교재 수준의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적 영역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자, 이거 잠깐 보시면요. 이거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걸 보면 직접 뭐 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이 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서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뭐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잘 개발하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교사 수준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전문적 역량을 강화합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든지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서 이걸 잘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사 수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 대해서 뭐 노력하고 연구해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자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교사 수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통해서 전문적 역량을 말이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서 이걸 잘 개발하든지 이걸 잘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뭐를 통해서라고 하고 싶으면요, 이 교사 수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연구 보다 잘 교육과정을 그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연찬을 통해서 연찬을 하면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통해서 하니까 좀 이상해요, 뭔가. 다음 다시 그 키워드 주제죠. 전문적 역량, 그다음에 교육과정 구성 됐죠. 또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교사가 채택한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명칭이 아니죠, 유형이잖아요, 그죠? 배정 기준표에 보시면 유형이니까 명칭도 언급해 주시고 개념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을 구성하는 지식의 구조를 교육과정으로 본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방식이죠. 나사형 교육과정으로 조직된다. 나사형 교육과정이 뭔가 역시 간단하게 개념 언급해 주시고 장점이죠. 개념과 원리를 구조하게 되면 개별 사실 현상을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 이기전간 중에 아무거나 하나 써주시고 가능하면 이기전간 중에 써주세요. 이기전간 브루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는 중간 언어가 아닌 교관을 가르쳐야 된다. 자, 여기 요 말은요, 요 말은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한 문장 쓴 거예요. 바로 뭐 중간 언어는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중간 언어와 교관의 개념을 의미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상하니까 한마디 언급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언급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한편 중간 언어는 그냥 이렇게 한편 중간 언어는 뭐 이렇게 쓰세요. 중간 언어 그냥 안 되면 서술식으로 중간어는 뭐다, 그 다음에 교관어는 뭐다, 이처럼 다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해내려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다음 한편이라는 한마디 썼습니다. 한편 여기 잘 안 쓰는데 한편 한번 뒤집어 준 거예요. 한편.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쓰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거 쓰지 마세요. 앞에 첫째로, 둘째, 셋째로. 그냥 뭐 우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써도 되는데 쓰지 마세요. 그냥 가끔 한 번씩 한 편 뭐 더 마지막에 또 뭐 맨 앞에 쓸 때 좀 어색하니까 우선 이렇게 하든지 중간에 자꾸 우선, 다음으로 계속 쓰지는 마세요. 가끔 한 번씩 한두 번 정도만. 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로서 역량이 요구된다. 탄력적 운영 플러스 역량 이렇게 써줬죠. 교육과정이 사전에 계획된 경우일지라도 예기치 못한 특정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제시하면 첫째, 자 질문에 답하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면 첫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첫째, 학습에 필요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둘째, 학교 현장 실정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중 이수가 필요하다. 집중 이수가 뭐다? 그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탄력적 편성 운영 방법으로는 블록 타임이 있다. 블록 타임이 뭐다? 이와 같이 다시 주제와 연계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컴퓨터 활용 수업에서도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관련 분야에서의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애플의 관점에 근거할 때 컴퓨터 활용 수업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 이 단순히 이용하는 노동자.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단순 노동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녹슬게 되는 탈숙련화 현상. 탈숙련화 뭐 이건 안 써도 일단 탈숙련화 현상이 키워드입니다. 그죠? 탈숙련화 현상. 단순히 이용하다 보면 그것만 손쉽게 이용하다 보면
자신의 전문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이 녹수는 탈숙녀라는 현상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면 물론 좋은데 다 기억 못하겠다 싶으면 탈숙녀나 하나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되어버린 순간 전문성이 녹슬게 되는 탈숙녀 현상. 두 번째 내가 뭐냐. 내가 애들 관리하러 왔느냐. 그 자신의 정체성 위상에 대해서 위기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소외된다. 소외. 관리자까지 안 써도 일단 소외가 중요해요. 소외. 이렇게 이런 걸 자주 하게 되면 이제 교사가 동료 교사, 학생, 심지어 교육으로부터 점점 소외돼 간다. 이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둘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다 기억 못하면 딱 하나라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컴퓨터 활용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상품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도록 교육의 가치 창조적 측면을 되살릴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상품의 논리가 그 교육 속에 개입되지 않도록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 상품의 논리, 특정 계급의 가치나 이념이 교육 수업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 자신의 수업 계획을 스스로 직접 개발하고 보조 도구로서 활용하는 등 교사의 능숙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탈옥성장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이처럼 컴퓨터 활용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역에서의 교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단 변론입니다. 자, 이거 이제 왜 하자? 전문적 역량 강화를 왜 시킨다? 앞에 이제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새로운 이런 번역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려면 교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저거 쓰기 어려우면 그냥 지금까지 전문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 다음에 1번 논점, 2번 논점 두 개인가? 여기 보세요. 하나, 두 개, 세 개죠. 등 강화해 나아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컴퓨터 활용 수업을 경우에도 그래서 교육의 논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세 문장이죠. 세 문장. 어제 두 문장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해도 돼요. 근데 뭐 가능하면 세 문장 해주면 좋겠죠. 어제 쉬는 시간 어떤 선생님 작년에 저 결론 두 문장 썼는데 점수에 전혀 상관이 없던데요. 맞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딱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죠.